그리고 이제 본인은 어쨌든 이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시고 경기도에서 하셨으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랄까요, 참 이게 그냥 물 따라가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랄까. 이 우리나라 사실 부동산 정책은 난맥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종합적인 체계적인 그림이 일단 없어요. 그때 항상 대증적인 거예요. 예. 사실 문재인 정부도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 정책이 좀 그렇죠. 대선 패배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죠. 많은 사실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예, 맞아요. 수십 번의 대책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서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지. 그게 정책인 것이죠. 뭐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료들이 그냥 기존에 해왔던 관성 그대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체로 보면 지금은 부동산이 약간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가장 뭘 가지고 보냐면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면 미분양 많이 늘어나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구나. 이럴 때는 뭐 PF 부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길 거고 그렇죠. 건설사도 망할 수 있고 실제로 뭐 지금 뭐 위기에 처한 그런 건설사도 있고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죠? 재정전도 많이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위기가 증폭될 수 있죠.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전화될 수 있죠. 규모 큰 그런 기업들이 많은 PF를 일으켰다가 망하면 그거는 그 은행에서 돈을 대준 거니까요. 그렇죠. 금융권에 돈 대준 거니까 연쇄적으로 시스템 위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잘 관리하는 거 그건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위험이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부동산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해보고자 하는 유혹을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실력이 없고 아니 막 우리나라 같은 데는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사에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좀 눈치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큰 소리 뻥뻥 치고 살고 싶지만 그게 됩니까? 주변에 정말 센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루두루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실리를 취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은 실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막 때려 박아버리잖아요. 중국하고 싸우고 저기 러시아하고 싸우고 러시아 기업들 다 철수하고 나와버리죠. 우리나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게 다 망했어요. 그렇죠. 싹 팔고 나왔어요. 중국도 굉장히 사업 어렵잖아요. 왜 정치적으로 아무 이익이 없는데 계속 공격하니까요. 적정하게 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주 그런 제한적으로 그렇게 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은 경제 어렵죠.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물론 러시아는 아예 다 철수했다 그러고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국이 중요한 교역국인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경제가 살아날기를 바란다는 거는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그 뭐 내수나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급격히 그러니까 안 되고 내수가 잘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가계부채 너무 많아가지고 빚에 짓눌려 있어요. 그리고 금리 막 오르죠. 금리 오르면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갚고 됩니까? 다 갚으면 그러면 쓸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을 때는 이 굉장히 소비를 위축하는 효과가 생겨요. 지금 우리나라 가 보면은 너무 가계부채 높은 겁니다. GDP 100%가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대체로 선진국도 GDP 90% 이상은 위험하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또 물가 굉장히 많이 높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가 당연히 좋아질 수 없는 환경이고 수출은 완전히 그냥 앞에 영업사원이 나가서 다 말아, 그러니까 다 뭘 할까 이거 망쳐버리고 이런 상황이고 당연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성장률이 2% 밑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위기 상황 뭐 코로나가 왔다든지 경제위기 왔다든지 이런 때 아니고 2% 밑으로 떨어진 건 처음이거든요. 1점 몇 %예요. 일본이 이제 한국은 이제 회복 못한다. 이렇게 비웃을 정도로 이렇게 2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부동산 경기라도 확 짚어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건설 경기가 네. 단기적으로는 좀 부양 효과가 좀 많이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막 다 망하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까? 뭐 옛날에 했던 방식 쓰는 겁니다. 야,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한번 다시 한번 예전에 해볼까? 그랬었죠. 예. 그래서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집 사게. 한번 부동산 불 한번 지펴가지고 싸게 해서 이거라도 한번 회복해보자. 아 이제 골병듭니다. 정말 골병들고요. 다 망하고요. 네. 부동산은 정말 제가 종합적인 계획을 다 세워놓긴 했는데 네. 뭐 수요 대응이 가장 중요해요. 수요 대응. 제가 시민운동도 오래 했거든요. 네. 참여했는데 오래 했는데 네. 이 시민운동 오래 하신 부동산 문제 특히 주거 공공성 공공임대 가지고 시민운동 오래 하신 분들하고 가장 크게 견해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집이 충분하다는 견해. 견해 차이. 저는 100% 반대입니다. 반대. 집이 예.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OECD 통계 보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난 30년간 뭐 집을 몇 채 공급을 했고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다. 우리가 뭐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갈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교 대상이 아니면 OECD예요. OECD 통계 보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OECD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나라들이 집을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1인당 주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얘기해야 된다. 제가 OECD 통계를 보면 우리가 1000명당 주택수가 한 400호 남짓이거든요. 예. EU 평균이 500호 정도 됩니다. 1000명당 주택수가. OECD 가장 앞에 있는 데가 그리스하고 뭐 그리스는 우리가 뭐 꼭 따라가려고 하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가 굉장히 앞에 있습니다. 프랑스가 1000명당 주택수가 600호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1000명당 주택수 400호 공급하고 국민들한테 주택이 남아돕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얘기죠. 저희는 주택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예, 분명히 예. 수 자체가 일단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1인당 주거 면적이 작아요. 우리가 1인당 주거 면적이 일본보다 20% 적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안 되고요. 많이 공급해야 돼요. 많이 공급하는데 두 번째는 공급 방식이 문제죠. 재개발 재건축에서 집 많이 공급 못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재개발 막 풀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은요. 집을 많이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렇죠. 사업입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 예,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집이 낡았으니 좀 깨끗한 집에 살자. 그렇죠. 이것이지. 그런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공급할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공급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집은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부족한 집은 새로 많이 지어야 돼요. 부동산을 추가로 공급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신도시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 제가 경기도에서 사업했잖아요. 예. 경기도에서 30곳이 넘는 데를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30곳 넘는 데를 막 개발해가지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는 일만 힘들잖아요. 제대로 된 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 희한해요. 보면. 아니 30곳 넘는데 개발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막 만든다고 주택 공간도 막 그러면서 제대로 된 걸로 해서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그러면 지방 소멸한대. 그래서 참 희한한 논리다. 어차피 30곳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거 하나 해서 50만 원, 100만 원 하지 왜 30곳을 들이파느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일도 힘든데 제대로 된 거 한 개, 두 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여튼 이 제대로 된 거 한 개, 두 개 하자고 하면 아니 그거는 안 된대요. 그거는 지방 소멸한대. 희한하다. 항상.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수도권에 이제 주택 공급을 할 때 지방 항상 또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 다 또 서울 올라가겠네. 수도권에 집을 공급 안 해도요. 지방에서 서울 와요. 왜 그러냐면 기회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수도권에 집을 공급을 안 해가지고 수도권 오지 못하게 수도권 집값 비싸고 땅값 비싸고 세 비싸니까 오지 마라. 이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하게 청년들을 수도권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통하지 않고요. 오히려 전공법을 해야 됩니다. 비수도권을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게 만드는 만들어줘라.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런 정책을 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계획도 다 있는데 지난번 대선 때 공약도 다시는 발표를 했는데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이재명 후보님이 직접 발표한 봉화마을 가서 발표한 공약이 있습니다. 남부 수도권 공약이라는 게 있는데 별로 이게 크게 이 홍보가 잘 안 됐어요.
남부 수도권 공약은 뭐냐면 영호남을 횡으로 엮어서 네. 한 2천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횡으로 2천만 정도 되는 게 2천만 정도 되면은 충분히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지역 단위가 됩니다. 이 대규모 지역을 횡으로 엮어서 핵심 거점을 만들자. 그 저희가 이름은 이제 신산업 특화 수도 이렇게 붙였는데 그건 이제 좀 대구 분들이 그렇게 이름 붙이자고 강하게 욕을 하시셔서 예, 그거 좋습니다. 그래서 신산업 특화 수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건 뭘 하는 거냐면 기존의 지방 정책은요 좋은 건 수도권이 다 하고 좀 수도권 안 하는 거 위주로 지방이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특화를 하자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좋은 건 수도권이 다 하냐. 그러지 말고 가장 좋은 거를 하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도권 산업의 핵심이 뭐 AI, 빅데이터 이런 거면 바로 그런 걸 하자. 4차 산업혁명의 거점을 만들자. 가장 좋은 걸 다 집어넣자. 뭐 집어내냐. 산업 물론 집어넣는데 산업 전에 우리 기업하고 얘기해 보면 대학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이 있어야 되고 좋은 대학에 좋은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 환경이, 생활 환경.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쇼핑도 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뭐 갤러리도 있고, 문화 생활도 할 수 있고,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도 있고, 뭐 뮤지컬도 볼 수 있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종합적인 그 주거 환경, 생활 환경 자체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수준이 지방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교육부터 해서 문화, 뭐 교통, 주거, 뭐 사업 기회, 뭐 일자리, 창업 기회, 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뭘 하나를 이렇게 여기 뭐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왜 안 가냐. 뭐 필요해서 뭐 학교를 만들어 왜 안 가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종합 선물 세트 같이 만들어야 된다.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어떤 도시보다 더 좋네. 그렇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게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안 말씀.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그 대장동 개발 사업 이걸 가지고서 지금 검찰이 계속 털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유동규 씨하고 남욱 씨 그 바뀐 진술만 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대장동 사업은 가장 성공한 사업 중에 하나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님도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만약에 성남시를 계속 하셨으면 또 시간이 많았으면 100% 공영 개발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100% 공영 개발을 하기에는 당시 너무 장애가 많은 거죠. 그렇죠. 이게 제약 정부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말이죠. 반대하고 막 그랬었죠. 자체적인 재원도 없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리 예를 들면 이익의 일부를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침체기였잖아요. 뭐 최경환 부총리 그때 뭐 돈 빌려가지고 집 사라고 했는데도 안 살 정도로 이렇게 침체기였기 때문에 미리 그 이익금을 환수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나쁜 정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그게 영리한 거죠. 이 사업위험은 사업자한테 다 넘기고 그렇죠. 민간에 넘기고 알토랑 같이 이익은 미리 딱 챙겼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손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경기가 계속 안 좋으면요. 손해는 전부 민간 사업자 보고요. 그렇죠. 이 공공 쪽은 다 그냥 이익은 그냥 그대로 챙기는 이런 구조인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확 살아나는 바람에 이제 이 민간의 이익이 커져서 그런 그렇죠. 건데. 근데 그때는 그게 예측 가능하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는 예측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기관이나 공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에서 그 많은 그때 그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그 시의원들이 이 부동산 시행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데 이 왜 공공에서 하느냐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반대 많이 했죠. 또 경기가 안 좋고 이 사업성이 나쁘다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그럼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죠. 확실하게 이익은 챙기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던 거고요. 그 공모에서 가장 그래도 좋은 조건을 제시한 데가 선정이 된 거고 사실 뒤에 뭐 누가 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일이 될 줄 알았으면 아이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냥 어떻게든지 공영 개발을 끝까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직접 얘기도 하셨죠. 근데 그때 환경 속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잘못하면요 그렇게 이렇게 어영부영 하고 있잖아요. 뺏겨요. 그러니까요. LH나 이런 데 뺏깁니다. 예. 그러니까. LH가 개발하면요 지역에 별로 재미 없습니다. 네. 뭐 5천억씩 줄 것 같습니까? 아니, 안 줍니다. 안 네. 되죠.